금요일 날 만날 수 있는 남자, 한가람 투자자문의 김학주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이제 원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꼽으신 것이 이 소재주들의 반대, 그리고 이에 반면 바이오 관련 쪽들의 어떤 침몰?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이제 미국도 바이오텍이 꺾였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또 꺾였던데요. 하여튼, 일단 중국이 이제 부패에 척결해서 결국은 이제 부양 쪽으로 선회를 하니까 일단 먼저 경기 부양을 하려면은 이제 소재부터 재고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화학 쪽이 최근에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반면에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슬슬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희망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항상 시장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려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낙관적이 되니까요. 근데 돈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헛된 망상들이 사라지면서 바이오텍 같이 꿈으로만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슬슬 부양을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은 좀 싫은데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아시아 쪽에서 좀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돈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MSCI가 아이쉐어인가요? 뭐 그런 쪽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일단 그 인덱스를 카피하기 위해서는 이 마켓캡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먼저 샀던 거죠. 그것부터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보니까 산업 소재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관들이 거의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롱숏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지펀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게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증폭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따라가면은 결국 나중에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 원칙을 지키고 가치주에 집중하는 게 지금 맞는 그런 투자 행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주가가 변곡일 것 같아요. 튀든지 꺼지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좀 에너지 가격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보답으로 조금 이제 그 부양을 세게 해주고, 그러면 선순환이 되면서 주가가 좀 위쪽으로 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하고요. 그러면 사실 또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주식을 팔고 한번 관망을 해본 다음에 방향이 잡힌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좀 좋은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학주 부사장께서 볼 때는 오늘 미국 시장의 어떤 이 기술주나 바이오 관련주들의 하락은 이게 잠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옐런 같은 경우도 자꾸 발톱을 내놨다가 숨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조금 그래도 질서 있는 그런 출구 뭐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질서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내심은 계속 돈을 빨아들일 거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장 전체에서 앞서 뭐 가치주들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조금 매도를 하고 좀 지켜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 그 안에서의 가치주는 그래도 이 시장에서 계속 갖고 있을 만한 대안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가치주는 어떤 거죠? 글쎄요, 뭐 여러 좀 종류가 있는데 일단 뭐 자기가 산 종목은 다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치주라 하면 일단은 좀 이 내재 가치에 비해서 싼 건데 일단은 뭐 PBR이 그렇죠. 그러면서도 일단 자산의 질이나 수익의 질이 괜찮은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약간 좀 소외했던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있습니까 뭐 지금? 우선주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싼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환율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어제 오늘 지금 1,030원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환율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또 이 원화 강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좀 한국 정부가 게을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긴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수요처잖아요. 근데 거기가 긴축을 한다는 거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들,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그거를 부정적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수를 어떻게 부양할까? 그리고 어차피 수요가 준다 그러면은 마켓 쉐어라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화를 절하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엔화의 절하 추세가 조금 이제 완화되니까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원화가 강세로 가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유권자들의 구매력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환차 손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라잉 에셋,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에서 얼마를 벌고 깨지고 간에 일단 환에서 손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머징 경쟁 국가들에 투자한 사람들은 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에서 자꾸 이제 불안해지니까 어디를 이렇게 보다가 한국을 보니까 가만히 있더라 이거죠. 저쪽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냥 돈이 들어오면서 원화가 절상된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1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사실 1,050원이에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깨졌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환율에 대해서 방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흐름은 돌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깬 상태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이 마지노선이 깨지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원화가 계속 절상 추세로 간다 그러면 이제 수혜주가 결국 음식료라든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애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음식료고요. 철강이나 아마 정유도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익스포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피해주는 대표적인 피해주가 이제 자동차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데 정부의 스탠스를 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테이퍼링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 투자자분들 상식은 달러가 강세로 가고 이제 원화가 좀 약세로 갈 거로 생각하고 이제 수출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원인하고 근데 이런 전망이 또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을 쫓아서 내수주 쪽이나 아니면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 포트를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전처럼 그냥 수출주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길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시장에 굉장히 버블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달러 약세,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한국의 뭐 통화 강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자본 수지에 의해서 잠깐 만들어지는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쪽이 너무 싫으니까 그 미국 주식 같은 것들이 너무 버블돼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도망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기 현상이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졌는데 단기 현상이라 하게 되면 하여튼 지금 현재 이 환율 움직임은 요 상태 아까 앞서는 그 정부 정책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여튼 1,000원선 위에서는 지지 하여튼 최악의 마지노선은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두 번째 지지선이 1,000원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구조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도 않고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올라오는 원화 강세 수혜주 아까 한전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거를 차익 실현하고 차라리 자동차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일시적이다 이런 것들이요. 예. 이거 역발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사실 만약에 설령 환율로 이제 기업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가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래가지 않은 영업해서 영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번 거라 좀 이상한. 그렇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원화 강세가 이게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기보다는 좀 일시적일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수출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히려 지금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학규 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고요. 앞서 또 우선주 말씀하셨었습니다. 우선주가 또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글쎄요, 우선주가 되게 싸잖아요. 일단 PER도 한 4배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우선주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 우선주는 완전히 다르죠. 그건 채권하고 비슷합니다. 확정 이자를 주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보통주로 전환시켜준다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에다가 콜옵션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선주는 이제 완전히 보통주인데 의결권만 없는 거죠. 의결권이 없죠. 네. 근데 대신 배당을 먼저 한다, 뭐 좀 배당 높게 한다, 좀 더 우선적으로. 주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우리나라처럼 의결권 없는 보통주가 해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은 A 쉐어가 보통주 아닙니까? 근데 C 쉐어가 C 클래스가 그게 이제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인데 그 가격 차이는 1%밖에 안 납니다. 근데 뭐 구글은 원래 좋은 회사니까 사고 싶어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생겼다. 뭐 그렇게 보지만 뭐 다른 주식들도 보면 6, 7%밖에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 우선주는 뭐 30, 40%밖에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주하고 가격 갭이요? 가격 갭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좀 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그게 우리나라 우선주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주는 배당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 이 배당 수익률을 보더라도 정기예금 금리보다 못 미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투자 대안에서 사라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의 주식이라는 게 성장성이 그래도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배당을 주면 주주 가치한테도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또 이제 성장이 많이 둔화될수록 더 배당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재벌들이 이제 상속 문제로 지주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자사주를 사야 돼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의 자사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소외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 부분이 다 만회가 돼서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 가격으로 접근을 하게 될 테니까 가치주 투자자분일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선주를 사 모으는 게 영리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학주 부사장께서 보시는 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갭, 물론 지금 선진시장만큼의 어떤 가격 갭이 1%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적정하게 보시는 가격 갭은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우리나라도 완전 이제 성숙된 사회를 간다 그러면 뭐 미국처럼 한 6, 7% 정도까지 근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나라 보통주, 그러니까 우선주는 보통주의 전환에 그 콜옵션 조항이 없다 보니까 네. 그만큼 가격이 할인폭이 더 큰 거 아닐까요, 보통 이게? 근데 이제 아까 해외에서의 우선주는 이제 그렇고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고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이제 C 클래스에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의결권 없는 보통주하고 네.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한 60% 정도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할 거고 다만 하나가 우리나라 우선주는 유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그런 별로 없죠. 부분은 약간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성숙된 사회, 그러니까 성장성이 별로 없는 사회에서는 그런 리퀴디티 프리미엄,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김학주 부사장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사회라는 건 어떤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별로 없는 늙은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이제 늙은 사회, 그 표현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죠? 하여튼 좀 이게 성장성이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우선주가 각광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선주와 같은 가치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전에 하여튼 우선주가 때 되면 이 배당 시즌, 이 연말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주목받기도 했었죠. 예, 우선주. 하여튼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가격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통주와 디스카운트 폭이 너무 크니까 적정하게 보는 거는 한 10% 안쪽 이렇게 김학주 부장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예, 또 이번에는 원격 진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원격 진료 테마. 과연 한국에서는 이게 좀 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아니면 좀 일회성 요인으로 끝날 것인지 김학주 부사장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되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의원이 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의료 수가도 되게 낮잖아요. 그럼 뭐로 이렇게 원격 진료를 해야 되냐 하는 건데, 그 맞는 얘기죠. 근데 정부가 추진하는 건 그것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서 이제 의료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뭐 이런 정도 보면은 연간 그 의료 관광객 수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얘네들만 좀 잘 유치할 수 있으면 거의 2.7조 원에 가까운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정부는 그거를 이제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원격 진료가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해외에서
의료 관광객이 온다. 그럼 사전 진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원격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진료를 받고 돌아가면 사후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원격 진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의료 관광객을 받고 예. 이제 병원이 돈을 벌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정부가 병원에 대해서 덜 도와줘도 되니까 의료 재정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하냐면 어차피 어떠한 이유에서라든 이 원격 진료 시스템이 깔리면 그거 갖고 결국 우리나라도 원격 진료가 대세가 될 거다. 결국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네 밖으로 뺏긴다는 거죠. 결국 대형 전문 병원한테 자기네 모든 사업권을 넘겨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잘 이제 타일러 가면서 협상을 해가면서 가야 되니까 원격 진료의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격 진료 장비 관련 업체들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은 계속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주시장에 많이 상장돼 있나요? 예, 꽤 있는 것 같아요. 중소형 종목들로 몇 개가 있습니다. 예. 몇 개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인가 어젠가요? 어디 자료에서 이 카지노 산업이 연평균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외신이었는지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판단, 김학주 비서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카지노가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의 매출액을 보면 드랍액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손님들이 와서 거는 판돈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카지노 딜러들이 그 돈을 따는 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곱하면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출을 계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카지노가 버는 돈이니까 그게. 예. 근데 드랍액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판돈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판돈이 커지는데 판돈 커진다는 건 많은 분들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카지노 그 딜러들의 승률이 자꾸 떨어지더라 이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구조적인 요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주로 일본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 바카라도 하지만 블랙잭 같은 거 하고 약간 좀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지노 딜러들이 돈을 잘 땄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바카라만 해요. 예, 그래서 카지노 딜러들이 돈을 많이 잃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요인 맞는 얘기죠. 구조적인 요인이죠. 예, 근데 중국 분들이 이걸 잘하시나 보군요. 예, 잘하는 것 같아요. 블랙잭을. 예, 예. 바카라예요. 바카라만 바카라. 하거든요. 예. 예. 헷갈리네요. 근데 1월, 2월에 비해서 3월 달에 예. 이 승률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런. 이 승률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그러면? 예, 홀드율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계속 계산이 나오거든요. 업체에서 그럼 파라다이스나 이런 업체들이 그걸 공시하나요? 그렇죠. 공시하죠. 예. 하여튼 이거 약간 좀 일회성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우리나라도 시간이 가서 복합 리조트가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럼 좋아질 거예요. 승률이. 왜냐하면 지금 마카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승률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 꾼들, 그러니까 VIP 고객들이 한 50%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일반 고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VIP 고객들, 꾼들이 거의 85%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상대들만 지금 온다는 거죠. 근데 영종도나 제주도나 복합 리조트가 생겨서 일반 고객들이 오면 이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카지노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영종도나 제주도에 제2의 마카오를 만들고 싶어 하고 일본도 제2의 제3의 마카오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김칫국 마시지 마라. 중국이 어차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외 관광객 그걸 규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카지노가 돈을 벌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세금을 걷어서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막 출렁거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카지노가 좋아진 건 대세인 것 같고요. 사실 중국 사람들한테 그 해외여행 가지 말라 그러면은 반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인당 GDP가 8,000불 넘어갈 때부터 이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 그러면 큰일 나죠. 또 중국은 공기도 안 좋고요. 여행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면 굉장히 사회적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이런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카지노를 찾는 고객들은 계속해서 수요층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단지 하나 문제점은 지금 국내 그 카지노 업체의 문제는 이 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승률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워낙 그 중국 분들이 이 바카라요. 네. 바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승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런 VIP 고객들 말고 다른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승률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돈을 많이 가서 이뤄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거야 뭐, 내용 자체는 좀 씁쓸하네요. 뭐 통계적인 거니까요. 근데 예. 이순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지금 카지노 쪽 관련돼 가지고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이제 마카오 이제 그 라스베가스 업체들이 마카오로 진출해 가지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우리도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활성화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라스베가스 샌즈라든가 겐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마카오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다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수익 모델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우리나라 같고요. 규제가 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규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서도 근데 뭐 좀 정부가 이제 그런 딱 지역을 한정해서 그쪽은 다 풀어주기로 했으니까 예, 그쪽은 뭐 또 우리나라 업체도 같이 이제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이제 카지노 업체까지 얘기 나는데요. 이 김학주 부장 보내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주 관심 있게 이 코너를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잘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